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가장 치욕적인 대우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 관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그 전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대식 교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장도 하셨고 지금 동서대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도 많이 관여를 하셨고 지금은 특히 한일 관계가 매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김대식 교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질 때입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데 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는데 시청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뭐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 백색 국가라는 게 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블랙리스트의 이제 반대말 우호적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백색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이트 국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전자부품 이 등을 타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그런 국가를 가리킵니다. 일종의 무역 우방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무역을 할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국의 우방국가죠. 그러니까 화이트란 말은 백색이란 말, 우호적이란 말이죠. 이 반대 국가가 블랙리스트, 블랙 국가네. 불량 국가, 위험 국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세계 몇 개 나라 정도가 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이트 리스트 이제 백색 국가가 현재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영국이라든지 또 유럽 국가하고 북유럽까지 포함해서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 쪽에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대양주 쪽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의 국가로 포함됐죠. 그러니까 전체 총 몇 개 나라? 27개국입니다. 24개 나라 중에 27개국. 27개국 중에 아세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 동남아나 서남아 쪽의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뭐 중국도 없고 홍콩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중국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특혜 조치구만. 특혜 조치고, 그래서 이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종의 하나의 가장 밀접한 하나의 무역의 우방 국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일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면, 즉 백색 국가에 포함하면 그 나라도 덕이 되고 일본 자기 나라들도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구만요. 자, 그러면 오늘 일본 강요회의에서
우리 한국을 그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버렸는데, 그게 오늘 일본 그 가기에서 통과가 됐죠. 그럼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출 무역 관리형 개정안 이거였습니다. 수출 무역 관리형 개정안. 이렇게 수출 무역 관리형 개정안을 이 강요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무회의하고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일본 경제산업상 우리 같으면 장관이죠. 세코 히로시게 이 장관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베 수상이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해서 결국 발표는 나루히토 일 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8일로 이제 날짜가 남았죠. 이번 28일부터는 이 효력이 발생한다. 8월 28일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일본 내각에서 아베가 서명하는 걸 일본 왕이 발표를 합니까? 공표를 합니까? 일본에는 그 가게에서 의결돼도 공표하는 건 다 일왕이 합니까? 일왕이 합니다. 일왕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일부터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3주간의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주간의 정세가 아주 급변해 갖고 그동안에 일본과 우리가 타협점이 마련이 되면은 이걸 공포를 안 할 수도 있겠구만. 그렇죠. 그걸 공포를 안 하고 일본 자체에서 특례법으로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면 거죠. 우리가 28일이 될 때까지 한국은 외교력을 집중을 해서 어떻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구만. 이거를 21일 동안 총력전을 벌여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이게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유야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일본이 그 부품 소재 3개를 규제하는 것도 부족해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무역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입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진짜 아주 참 수모를 당한 건데. 그리고 일본이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지만은 그래도 민간 교류, 경제 부분만큼은 그렇게 원만하게 해왔는데 여기까지는 일본이 조치를 안 했어야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참 허당 정부고 외교 문제나 뭐 안보 문제나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이것은 어느 정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거를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감행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일본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또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로 봐서는 가해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린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나라인데 그동안에 이제 해방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좀 친해져 가려 그러는데 이걸 완전히 우리를 우호 국가에서 소위 안보 우려 국가로 빼버렸으니까 일본 참 못된 나라인데 자 그러면 이 효력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이게 표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품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은 대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게 되면 품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여러 말씀이 있어요. 전문가들 이야기로.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1,100여 개 이 품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략 물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부품 등이라든지 이게 263개는 건건히 지금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물자가 아닌 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품목 857개는 예. 3년에 딱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예, 지금까지는. 예, 예. 자, 그러나 일본이 맘만 먹으면은 예. 이 857개의 수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3년 전이라도. 3년 만에 한 번 예. 이게 허가를 받으면 될 예. 그 아, 덜 민감한 예. 품목. 예. 이게 857개인데 이 857개도 이거는 뭐 전략 물자에 투입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건건이 허가를 다 받아라. 이렇게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규제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 법대로구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략 물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예. 이것을 캐치올 규제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캐치올. 예, 캐치올은 예. 민수품, 예. 즉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이라도 예. 일본이 용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하나하나 개별 허가를 받아야 예. 됩니다. 민수품도. 아,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일본이 중점 감시 대상으로 하는 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발전기라든지, 아, 그 다음에 진공 펌프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원래 통제하지 않았던 예. 품목인데 이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개별 수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본 입맛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입맛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아주 고약한 것이죠. 진짜 이게 아주 고약한 예,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또 수출 부분에 한국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 이런 이야기 뺐다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 이거 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 허가를 해왔는데, 포괄 허가와 개별 허가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건데, 포괄 허가란 어떤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화이트 리스트를 빼더라도 예. 자, 홍콩이나 대만처럼 포괄 허가를 좀 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포괄 허가는 일부 품목이나 특정한 일본 기업을 정해가지고 예. 이 기업을 통하면 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품목에는 포괄 허가, 어떤 품목에는 개별 허가. 예. 이것은 일본 정부가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시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로 정한다는 거는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통제 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 그게 이제 1,100개의 품목이나 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이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삼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일본 정부가 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건건히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허가 받는 기간도 뭐 오늘 신청하면 내일 허가해 주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몇 개월 걸릴 거고 기업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 엄청 불편하네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던 허가를 예. 수입할 때마다 이제 건건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할 때마다 품목마다 그것이 서류가 지금은 한 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뭐 서약서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복잡한 서류들이 7건이 있는데 서류도 서류지만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이 서류를 가하라 저 서류를 가하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 급한데 이것 가와라 저것 가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90일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수출 규제, 예. 반도체 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세계 품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좋다,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그 일반 국가대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신청하고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러려면 일본의 마음대로 어떤 거는 뭐 6개월도 걸리고 그러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치명타죠. 치명타입니다. 치명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그거죠. 그러면 이 1194개나 되는 약 1100개나 되는 그 품목 이외에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방직용 섬유라든지 화학공업, 그 다음에 차량, 항공기, 선박 이런데 이 대일 수입 의존도가 지금 현재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수소 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역시 전부 일본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것 부분도 지금 이제 금융계 자산이 지금 30조에서 50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오늘 세코 히로시게 이 산업상 장관은 뭐 금융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한 이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방어를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재라든지 농수산품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 포함이 거품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그렇게 큰 영향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간산업들 그리고 금융 이런데 우리가 방점을 두고 충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와 일본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년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금액을 놓고 보면은 대략입니다. 300억 불 정도 됩니다. 300억 불.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300억 불 정도 되고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면 1년에 약 540억 불 정도 됩니다. 540억 불. 일본에서 가져오는 게요?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240억 불 정도 매년 흑자를 봅니다. 흑자를 본다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우리가 3대 무역구역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가 돼서 54년 동안 우리가 6,0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8조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다고 우리가요?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적자를 봤는데 그러면 왜 일본 누구 손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쭉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주력 산업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품의 거의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술력이 지금 딸리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가 기술이 개발하고 우리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링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타격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다음에 한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못하고 한국에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하고 또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다시 일본이 또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고 또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해갖고 한국에 물건 만들어서 제3세계 딴 나라 팔고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면 일본 경제도 손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일본 국무회의, 우리 같은 국무회의죠. 일본 강요회의인데, 강요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기자회견의 내용이 걸작입니다. 일본 정부로 봐서는 이걸 각오했고,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국가의 자존심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일본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우선 소소한 것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면 반일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상품 불매라든지 일본 여행 취소라든지 이러면 일본도 소소하게 타격은 있겠지만은 나 장기간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일본이 입는 타격은 우리가 입는 타격보다 자기네들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그렇죠. 자기네들 뭐 우리나라에 팔까 뭐 대만에 팔거나 뭐 동남아나 뭐 딴 나라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그걸 각오하고 지금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로까지의 이런 반일 감정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또 국민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딱 뭉치면은 또 끝까지 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조금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게 봅니다. 오늘 일본 가기가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주로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했죠. 그동안에 뭐 설사 일본이 국가 간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고 또 우리는 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일본과 안 하고 왜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막상 일본이 오늘 백색과 제외해버리면 반일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되면 이건 뭐 일본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걸 어느 정도 각오했다 이거죠.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때 36년간 싸웠는데 이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완전히 이 일본과 경제 전쟁하는 꼴이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일본 문제 전문을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어느 쪽,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아주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유 G20에서도 그랬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하고 저하고 토론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특사를 보내서 정무적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마와시.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전 조율이라는 겁니다. 사전 조율.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지만 일본은 하부 상달식입니다. 어제 저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 외상하고 이 태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는 그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서 저도 그건 사전 조율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일 관계가 54년 동안에 역사적인 인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민간 교류라든지 경제만큼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일본 가기에서 처리를 했지만은 2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주간에 사실은 좀 긴밀하게 정무적으로 타결을 두 나라 나는 정상이 할 수밖에 없다. 만나야 된다. 결국은 두 나라 정상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사도 우리 장관들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부에 일본 통이 한 분 있습니다. 조세영 차관이라고 일본 통이죠. 그리고 또 학계에서 서울대학교 박철희 교수라든지 또 동서대학교의 장재국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 이런 분들을 특사로 파견해서 네마시 하자는 거죠. 사전 조율을 하자는 거죠. 사전 조율을 해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것을 극적으로 타결을 해야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두 나라 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일본의 간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라는 예.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처럼 악화되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이제 요즘 지소미아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이 정확하게 풀면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입니다. 예, 한일 군사 예. 정보 보호 협정. 그렇죠.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예. 협정. 이거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까지는 안 하겠다는 막까지는 겁니다.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사람들. 4시간 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예. 주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파기는 선언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분이 여지는-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의 여지는 남겨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의 여지는 남겨놨기 예. 때문에 여기서 서로 좀 특사를 파견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예. 이렇게 두 정상이 풀어나가야 된다. 우리가 백조의 그 호수의 백조가 아주 평온하게 하지만은 물밑에서는 예. 이 두 발이 정신없이 그렇죠. 예. 움직이듯이 예. 위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 하더라도 밑에서는 아주 물밑 접촉이 저는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점이다. 예. 그래서 틈새는 있다고 보고 큰 틀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 일본 국민들도 두 나라에 서로 극과 극으로 강대 예. 강으로 가지 말고 좀 냉철하게 그렇습니다.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게 감정 갖고 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예. 데모도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투쟁도 예.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이 경제만큼은 예. 시일이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끊기게 되면은 한번 공장이 스톱이 되면은 이게 다시 재가동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21일 안에 예. 저는 빠른 시로 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에 좀 실마리가 예. 풀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시에 그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하는 걸 저도 끝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비판을 한다면 일본은 이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예상됐던 거고 또 세계 품목을 규제할 때부터 이미 이건 예정된 거니까 그리고 저 고노 회사의 강경화 회장하고 뭐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걸 좀 사실 오늘 결정되고 난 다음에 뭐 비상가기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상국무회의를 좀 먼저 소집하고 더 먼저 소집해서 대안을 먼저 내고 좀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았는데 그동안에 맨날 뭐 이순신이나 이야기하고 임진왜란이나 이야기하고 뭐 맨날 그러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바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는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뭐 일본에 대해서는 뭐 반일 감정들 생기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와 여건이 더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맨날 무슨 뭐 이순신 이야기하고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맨날 뭐 거북선 횟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진정성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 진정성이 없다는 게 얼마 전에 그 양정철인가 뭔가 민주연구원장 지금 일본과 갈등을 끌고 가는 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걸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하고 갈등을 갖고 가면 내년 총선 유리하다. 이런 것에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위 배우는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약간 석연치 않는 점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안 가고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렇게 뭐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잘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21일 동안에 사전 조율해갖고 막바지로 양국의 정상이 그냥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조기에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외교 관례상 예. 외교 관례상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는 우방국, 상대국에게 먼저 통보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결례를 이번에 했다고 봅니다. 우리 한일 의원연맹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이 갔는데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문전박대를 했어요. 아니, 원래 만나주기로 하고 안 만난 겁니까? 두 번이나 사실은 만난다고 약속을 했죠. 하고 했는데 사실은 뭐 오늘은 어떤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만나자. 내일 자민당 당사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게 보이콧 한 것이 안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외교부에 사실상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미국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를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어떻게 뭐 정부가 잘못했던 잘못을 했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를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무시당한 거죠.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한 이번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어쨌든 대한민국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일본의 그 책임자가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1년의 과정에서 일본이 한 행위가 다 비판받는 것이 받을 만한 것이 많지요. 우리 설사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하게 됐지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갈수록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와이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